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이 오늘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지난 특검 조사 대질 신문 이후에 120일 만의 일인데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내년부터 일부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이 됩니다. 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권리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항공사 대표들을 고발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조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이 혐의 공판에서 드루킹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네요. 120일 만에 두 사람이 재회했는데 일단 오늘 그 공판에서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일지를 먼저 짚어볼까요? 예. 지금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 드루킹이 그냥 부탁을 받고 댓글을 올렸다 이 정도로 안 되고 킹크랩이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는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를 하고 댓글을 조작했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예. 김경수 지사를 여기에 대해서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는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판의 쟁점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는 이거를 승인했는지 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참석을 한 여부를 밝히는 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특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을 했는데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둘리죠. 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 씨가 네. 처음에는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가지고는 이거를 컨펌을 했다. 승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시연 당시에 접속된 네이버 화면이 PC 화면이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추궁을 하니까는 모바일 화면이었던 것 같다. 기록에 그렇게 있으면 그게 맞겠죠. 이러고 진술을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경공모의 자금책인 서유기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김경수 지사의 존재를 잘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진술을 번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의 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공범들끼리 사전에 공모한 게 아니냐, 말을 맞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드루킹의 전부인 최모 씨는 뭐라 그랬냐면은 2016년 4월, 5월에 이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는 게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중요한데 드루킹의 전부인 최모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은 2016년 4월, 5월 때 이미 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드루킹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2016년 11월에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게 지금 예. 쟁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거랑. 그래서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전에 모의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예. 이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실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게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 그 영상을 좀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몇 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서로들 간에 입을 맞추고 또 진술을 사전에 서로 간에 입을 맞춘 정황이 계속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재판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 진실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켜보시는 기자분들께서 같이 판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함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안희정 지사를 강연에 요청하고 싶다고 해서 그쪽에 그 강연 요청이 가능한 분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연회 참석에 대한 어떤 드루킹 측의 주장은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오늘 보면 그 드루킹 김 씨가 얘기한 그 정황을 보면 산체에 있었던 그 정황이
뭘 이렇게 꾸몄다고 하긴 굉장히 정확하게 뭔가를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굉장히.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그 당시에 그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 간의 진술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또 엇갈리기도 예, 하고. 사전에 모의한 흔적이 나오고 진술을 번복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처음에 특검에서는 스모킹 건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예. 김경수 지사가 파주 출판사를 방문한 날 그리고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시간에 로그 기록이라든지 킹크랩 사용 흔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 가지고 이게 스모킹 건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틀어진 게 뭐냐면은 이 드루킹이 당시에 시험 과정을 여러 명이 봤다 그러다가 자기하고 김경수 지사 둘이만 남았다고 진술을 말이 번복해버렸어요. 바뀌면서. 그래서 이게 다 깨져버린 거니까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지금 확실한 물증이 저쪽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지금 증거들을 탄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이 정황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빙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추가 증거가 나오는 게 만약에 추가 증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네. 지금 이 신빙성을 법과 법원에다가 이렇게 설득하기가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김 씨 입장에서는 그때 있었던 뭐 산채에서의 어떤 영상이라든가 확실하게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물증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말을 또 바꾼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걸 좀 그 신빙성을 갖기가 좀 쉽지 않긴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 그 국정농단에서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들어갔던 게 사람들의 진술이 다 부인하다가 이게 한 가지를 가지고 딱 물었을 때 그건 계속 부인하다가 미안하니까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불일치하는 게 생겨버리면은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의 그런 상황은 김경수 지사 측에 유리하다고 더 이렇게 볼 유리하다고 수가 볼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과연 몰랐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김경수 지사가 모르면서 뭐 기사 링크를 보냈겠어 하는데 오늘 이제 박병대 대법관이랑 고영한 대법관 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종원 차장이 그걸 다 알아서 했을 거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공모했다는 그런 그 구체적인 정황이 안 나오니까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김경수 지사가 관여를 할 것이다. 그런 추측만 가지고는 김경수 지사를 유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김 지사가 그 보니까 일본 센다이 그 총영사직을 드루킹한테 역제안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신문이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쟁점이 될 거라고 좀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두 가지예요. 업무 방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 앞에 이 업무 방해 그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냐 이런 부분하고 센다이 총영사하고는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한 물증이 없고 당시 그 제안했다는 시점이라든지 그때가 김경수 지사가 그때 이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도 좀 앞뒤 정황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다는 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시점 그 당시 그 제안했다는 시점도 지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여기에 관한 뭐 들었다는 사람이나 어떤 물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그냥 드루킹이라는 어떤 정치 브로커의 그냥 일종의 플랜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윤평 변호사라는 이제 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 인물에게서 새로운 좀 진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인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새로운 진술은 특별히 뭐 어떤 스모킹건이 될 만한 새로운 진술은 이 인물에게서 나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윤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무적인 컨트롤 타워였어요. 경공모 조직 내부에. 예. 경공모 조직에서는 뭐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어떤 법률 자문을 했던 사람이 윤평 변호사거든요. 네. 윤평 변호사는 드루킹의 어떤 이혼 사건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접견을 하면서 수시로 중요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로부터 유선 전화로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예.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맞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평 변호사가 나중에 뭐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좀 그것도 애매했군요. 말을 흐렸단 예. 말이에요. 애매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윤평 변호사가 그 시험 과정에 직접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윤평 변호사를 수사했던 특검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공판정에 출석해가지고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여태까지 정황으로 보면 이 드루킹 사건의 좀 맥을 짚어보자면 여태까지의 정황을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루킹 측에서 그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장소에 있었다.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만한 어떤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하고 드루킹 김 씨의 어떤 진술 같은 것은 재판부에 통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이거 참, 가지실 예, 것 같은 많은 분들이 얘기 많이 내용인데요. 하시더라고요. 예. 이 내년부터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이 된다라는 네.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짚어볼까요? 2008년에 우리나라 거대 항공사죠, 2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약관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2008년부터 이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뒀어요. 10년. 예.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쌓인 마일리지는 요번 달 안에 그러니까 네. 올해 연말까지 다 안 쓰면은 소멸돼요. 못 쓰- 내년 1월 1일부터 소멸이 되는 거죠? 예, 못 쓰고 남은 마일리지도 이제 그 소멸시효 10년에 맞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멸되게 될 텐데 예. 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속된 말로 좀 짜증이 납니다. 소멸되는 게 있으시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카드사랑 연동되거나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마일리지 쌓아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마일리지로 항공권 사기가 사실 정말 힘들어요. 효과가 왜냐하면 없어요. 자리가 이게 없어서. 한 몇 예. 달 전에 내가 언제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런 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미리 살 수가 있어요. 마일리지를 맞습니다. 가지고. 근데 성수기 때 일반 직원들이 뭐 일반 근로자들이 어느 때나 여행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성수기 때랑 뭐 7월 말 8월 초 이런 때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날짜를 미리 정할 수 있나요? 부장 눈치 봐야 되죠. 또 위에 선배 눈치 봐야 되죠. 정한 다음에 내가 정하는데 어떻게 날짜를 미리 정해가지고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마일리지 좌석을 그 전체 항공 그 전체 그 좌석 중에 몇 프로 정도로 하고 있나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찾아봤더니 5%도 안 되더라고요. 9석 3%에서. 정도로 알고 예, 있거든요. 3% 5%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 되기 그러니까는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여행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마일리지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게 1,000억 원 넘는 규모긴 한데 막상 이 말씀하신 대로 마일리지를 쓰려고 해도 항공권 구매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늘의 별 따기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예. 또 다른 것들 살려고 하면 또 이게 또 3배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이수나만한 느낌 들기도 하고요. 왜 그러면은 마일리지가 본인들이 꾸준히 결제하는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참 이게 뭐 어떤 일종의 항공사의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같기도 해요. 그 마일리지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는 왜 놓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쓸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10년 다 된 시점에 이거를 문제 삼는 거는 좀 이게 시기에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나서 가지고는 이게 소멸 전에 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뭐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프로모션 뭐요? 그때까지 쓰기도 힘들고 네.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외국 항공사의 경우에는 이 마일리지 제도를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항공사도 뭐 루프탄자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더라고요. 3년이라고 해요. 근데 아. 델타 짧군요. 항공은 네. 소멸시효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 기간만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마일리지 가지고 항공사 마일리지 가지고 그 비행기 티켓 못 끊으면은 뭐 여러 가지 딴 것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 이용밖에 안 되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마트라든지 뭐 영화관 쓸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대체율이 되게 적어요.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카드사 이용할 때 20원 가지고 1마일 적용했으면은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다른 데서 이용하려면 1마일 가지고 10원 정도밖에 이용할 그렇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그래서 금액이 가치 평가를 아니고. 낮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좌석 배정도 마일리지 한 10% 이상, 최저 10% 이상은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그 범위도 뭐 전 세계 호텔도 이용할 수 있고 이게 상당히 자유롭게 이게 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단순히 소멸시효만 가지고는 외국 항공사도 이런데 뭐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시민단체가 아까 전전 변호사의 그 짜증의 표현에 일맥상통한 어떤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소비자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한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는데 이게 공정거래법 어떤 법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 적용은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이런 그 마일리지 관한 약관에 관해서 하급심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예. 이 마일리지 상속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예. 그때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남부지방법원 판결이었는데요. 그 마일리지라는 거는 고객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항공사에게는 부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일리지를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일리지의 존재는 상속인이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는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부채를 계속 안고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다고 해서 이 약관 규정이 무효는 아니다. 그런 판결이 난 적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소멸시효를 규정을 뒀다고 해가지고는 그것 자체만으로 법원이 이거 너무 불공정해서 무효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항공사하고 국토부, 뭐 소비자 보호원 이런 데까지 나서가지고는 네. 이걸 마일리지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고 회사 내에서 만들 수 있게 그렇죠. 예, 이것들은. 넓혀주고 그다음에 지금 마일리지 좌석 비율이 5%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늘리게 하고 네. 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을 계속 개발해야 됨으로써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업계와 협업을 해서 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멸되려면은 지금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벌써 6일이잖아요. 오늘이 12월 6일이 7일인데. 7일이죠. 그래가지고 소멸되면은 뭐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항공사에서 뭐 쓸 수 있게 해주지 않는 한. 그래가지고는 지금 나서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근데 보입니다. 이거 진짜 한 몇 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쓰시려고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정말 이건 화가 나겠네요. 사실 네. 마일리지는 진짜 시간적인 여유 많은 자영업자 아니면은 월급쟁이들은 쓰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도박 기술을 보여주면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속여서 이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이게 지난달 19일에 이제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 네. 1시 반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1시 반에 공원이다.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겠죠. 네. 근데 거기 이제 사기 일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탁탁탁탁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화투 가지고 막 치는 거 현란하게 보여주면서 보여준 거죠. 현란하게 보여주면서 나 도박 기술 끝내주죠. 막 이런 거를 보여줬고 한 사람은 또 바람잡이도 이제 있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우와 진짜 잘한다. 나 돈 좀 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선을 모았던 거예요. 그럼 지나가시던 노인분들이 아이고 잘하네. 저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나도 해볼까 이렇게 혹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찰나에 이분이 나한테 도박 자금 빌려주면은 내가 이렇게 수익 따가지고는 절반 드리지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는 뭐 대출을 받기도 하고 뭐 누구한테 빌리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이게 이런 뭐 땀짓돈을 모아놓은 돈도 아니시고 모아가지고 보니까. 땀짓돈을 모아가지고 주면서 예. 이거 꼭 나 배로 불려줘가지고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돈을 줬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이 전부 사기였습니다. 결국 이 일당들은 지금 구속된 상태죠. 이게 액수가 노인분들한테 2,800만 원은요. 물론 저희들한테 큽니다만 이게 수입이 따로 없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2,800만 원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이게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 예. 원인 급여라 그래가지고 반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의도도 불순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는 거는 우리 법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런 사기단한테 걸려가지고 막 도박 자금을 빌렸어요. 근데 빌린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집을 이렇게 그쪽에 넘겨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이거 사기당한 겁니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환 청구 소송을 냈더니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 불법성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쪽이 수익자들한테 현저히 크다 그래가지고는 돌려줘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네. 만약에 이 건 말고도 여러 건이 있으면은 형량이 상당히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네. 경우에는 뭔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지금은 일단 얼마 주고 나중에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반환 분할 납부를 약정을 한다든가, 쓴다면은 다시. 이게 반환 약정을 한다면 그 반환 약정 자체는 또 유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나는 도박 자금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어. 지금부터 이렇게 단정하고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또 특히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처벌을 좀 강하게 하던가 예방을 좀 제대로 하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면은 피해액이 1억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형이 뭐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범행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죄질이 나쁘다 그렇게 보면은 4년까지도 가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죄질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어떤 노인분들의 어떤 유일한 재산을 가져가는 네. 그런 경우라서 그렇죠.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냥 액수가 2,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액수에 따라서 적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많아야 4년까지 갈 수 있는 거지 2,800이면은 뭐 상당히 적게 될 수도 있다. 예, 이게 가장 높이 가중이 됐을 때 이제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4년이라는 거지. 그게 큰 형은 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